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 80페이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슬람 세계, 중앙아시아라던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은 교과서 80페이지부터는 이제 유럽 세계, 크리스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바탕으로 한 유럽 세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또 특히나 서유럽 세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80페이지 새로운 단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바탕으로 한 서유럽 세계, 특히나 이 유럽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과 함께 변화하는 서유럽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이제 유럽 지역의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로마까지 조금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이 서로마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냐, 우리가 서로마는 조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서로마 멸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동이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 80페이지 왼쪽 아래 부분에 보이는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위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큰 화살표, 보라색 큰 화살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훈족이라고 써져 있죠. 훈족.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던 이 훈족이 바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조금 하면서, 이 당시 이제 뭐 동유럽, 북유럽 쪽에 살고 있던, 우리가 지도상에서 이제 하얀 바탕에 써져 있는 부르군투라던가 프랑크라던가 뭐 반달이라던가 동고트, 서고트라던가 이러한 게르만족들을 압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훈족이 게르만족들을 압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게르만족들은 이러한 훈족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서쪽으로, 이 훈족의 압박을 피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서쪽에 있던 서로마 제국은 바로 이 게르만족들의 어떤 침입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게르만족들이 서로마를 침입을 해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장악을 하고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뭐 부르군투는 부르군투 왕국, 뭐 프랑크는 그 바로 옆에 프랑크 왕국, 반달은 뭐 반달 왕국, 동고트, 서고트는 동고트, 서고트 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나라들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결국에는 이 게르만족들의 침입을 계기로 해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 그 중에서도 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 바로 이 게르만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이 유럽을 오랜 기간 지배해왔던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서유럽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망하게 됐고, 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들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 로마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교황들의 힘이 세지는 걸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둬야 돼요. 일단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큰 국가가 멸망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고 있던 일반 평민들에도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나의 재산, 나의 목숨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의 재산, 나의 목숨을 지켜주던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게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이러한 평민들 입장에서는 따로 이제 조금 더 의지할 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지켜줄, 나를 도와줄, 나를 보호해줄. 그러면서 이러한 일반 백성들, 일반 평민들이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두게 되냐? 이제 교회에 관심을 두게 된다. 즉 이들이 이제 국가가 아닌 교회에 훨씬 더 의지를 하고 교회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 세계 안에서 교회의 힘, 그리고 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교황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의 대주교를 우리가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교황, 당시 이제 로마 교회, 유럽
유럽 이 크리스트교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바로 이 교황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교황과 교회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일하는 이러한 성직자들이 일반 백성들, 일반 평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들이 일정한 영토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관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 이러한 종교가 사회의 모든 것들에 관여하고 사회의 모든 것들에 깊게 뿌리 박히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유럽의 중세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신중심의 사회, 신중심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황, 교회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두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옆으로 넘어가 보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프랑크 왕국. 우리가 앞서 교과서 80페이지에 지도에서 봤듯이 이 게르만족 중에 하나였던 프랑크족 역시 게르만족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특정 영토를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왕국,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 이 시대에 조금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돼요. 그 당시 이제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들, 우리가 앞서 봤던 뭐 부르근트 왕국이라든가 반달 왕국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은 이 나라가 조금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조금 쉽게 무너지게 돼요. 아무래도 이 당시 이제 게르만족들은 그 당시 뭐 문화적으로나 문물적으로, 문명적으로 발전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뭐 확고한 어떤 중앙 집권 체제라든가 어떤 강력한 정치 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문화적으로도 조금 뒤떨어졌었고, 좀 약간 야만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하고 조금 빠르게 사라져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하고 또 넓은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유럽 세계, 이 유럽의 역사에 꽤나 큰 족적을 남긴 게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프랑크 왕국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교과서 80페이지 지도에서도 보이듯이 이들은 서쪽으로, 이 게르만족, 이 프랑크족은 이 서쪽으로 이동한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즉 자신들이 원래 살던 거주지로부터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굳이 막 새로운 생활, 새로운 곳에 어떤 변화를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굉장히 가까우니까 친숙하기도 하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으니까, 또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로부터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튼튼하게 나라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해요. 크리스트교. 그 당시 이제 프랑크 왕국은 이제 5세기 클로비스 때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서로마 세계, 이 서유럽의 세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이다 보니까 거기에 영토를 잡고 거기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지역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 유럽 세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종교도 이제 크리스트교가 되니까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옛 로마인들과도 그렇게 큰 트러블 없이 쉽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종교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랑크 왕국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먼저 이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했냐? 바로 이슬람의 침입을 막아냈다라고. 우리가 앞서 이제 이슬람 제국들 배우면서 뭐 특히나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의 내륙 지방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진출을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이 그 당시 투르 뿌아티에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면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그렇죠. 유럽 내륙으로 침입해 오는 걸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막아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교회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황이 좋아하고 이슬람 세력들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교황의 힘은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카롤로스 마르텔의 아들이었던 피핀이 이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또 이 프랑크 왕국의 피핀은 새롭게 정복한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 준다는 소리. 교황의 땅, 교황의 령으로서.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라벤나라고 하는 지역, 라벤나라고 하는 지역. 라벤나라고 하는 지역. 라벤나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그거는 이제 교과서 81페이지 맨 위에 지도를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교황령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탈리아 약간 중부 지역에 있는 요 지역을 새롭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 정복을 했었는데 요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펼치면서 이제 교회와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카롤루스 대제가 돼요.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의 이제 뭐 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카롤루스 대제가 되죠. 카롤루스 대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영토 확장이라고 해서 활발한 영토 확장들을 통해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많은 부분들을 회복을 하게 돼. 그래서 교과서 81페이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카롤루스 대제 때 영역이라고 해서 뭐 지금의 어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러한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차지를 하면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일정 부분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쭉 살펴봤듯이 프랑크 왕국은 뭐 크리스트교를 개정을 하고 앞서 카롤루스 마르테, 피핀들도 계속해서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계속된 강력한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교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교황이 이 프랑크 왕국의 황제,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너가 이제 서로마를 계승한 서로마의 황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르만족 출신, 게르만족이었던 이 프랑크 왕국이 어느새 서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을 계승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승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또한 그 당시 이제 교황은 또 교회 세력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어떤 군대가 있는 건 병사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세력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프랑크 왕국에서 너무나 잘 해주다 보니까 이제 서로마 황제로서 임명을 할 정도로 이 프랑크 왕국을 유럽 세력의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서 유럽 세국의 황제로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문화적인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래서 로마의 문화 원래 이제 남아있던 그 로마의 문화와 또 크리스트교 문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이 게르만족들의 문화를 융합을 하면서 서유럽 문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로마,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를 합쳐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 또한 이 카롤루스 대제 때는 이제 문화적으로 또 문예의 부흥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펼치게 돼요. 특히나 이 카롤루스 대제는 뭐 수도원 학교라고 해서 학교도 세워가지고 여기에 많은 이제 유럽 곳곳에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초빙을 해서 연구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또 많은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게 하고 또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많은 이 책들을
번역하고 이거를 전파하고 이러한 이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펼치게 되면서 이 카롤루스 대제 때 시대의 이러한 문화 발전을 우리가 카롤링거 르네상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다. 르네상스가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유럽을 좀 배우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배우겠지만 르네상스의 이제 뜻만 보면은 재생, 부흥 막 이런 거. 즉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문화를 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문화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카롤루스 대제 때는 옛 고대 그리스의 문화들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발전시키면서 고대 고전 문화, 유럽 고전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카롤루스 대제는 뭐 영통학자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게 돼.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사후 분열의 모습을 띠게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랑크 왕국의 게르만족의 기본적인 풍습 자체가 자신의 자식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풍습이에요. 균등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죽었으니까 황제는 남긴 재산이 뭐야? 내 땅, 내 영토죠. 이거를 내 자식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면서 여러 뭐 베르댕 조약, 멜센 조약 같은 조약들이 맺어지면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라고 하는 세 개의 프랑크로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교과서 81페이지 그 지도를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조약에 따라서 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카롤루스 대제사 분열이 되면서 3등분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에서 이 서프랑크가 바로 이제 이베리아 반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서프랑크가 오늘날의 그렇죠 프랑스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의 어떤 기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교황령이라고 써져 있는 로마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으로 표시된 여기가 이제 중프랑크로서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고 동쪽에 오른쪽에 있는 고 영토가 이제 오늘날의 독일의 영토로서 동프랑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랑크 왕국은 세 개로서 분열이 되고, 요게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